여러분, 혹시 전 세계의 물건들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들, 선박 중개인들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선박 중개인들이 매일같이 주고받는 이메일 내용의 일부예요. 외부인이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을 정도로 완전 암호 같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이 거대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시장이든 그걸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들만의 언어를 알아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중개인들 메일함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 기본적인 용어들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암호 바로 DWT입니다.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 배가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무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짐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연료, 선원들, 식량, 하여튼 배에 실리는 모든 것의 무게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ABT 38,000 DWT 이렇게 써 있으면 ABT는 대략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38,000톤 정도 실을 수 있는 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배의 덩치를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켄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우리가 택배 시킬 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도착합니다 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대한 배가 짐을 실으러 항구에 도착해야 하는 기간, 그 배송 약속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레이데이즈 캔슬링의 줄임말인데 이 기간 안에 못 오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수천억 장의 화물이 오가는 이 세계에서 타이밍은 정말 생명이거든요. 이 약속 어기면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럼 배는 어떻게 빌릴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항해용선. 이건 딱 한 번 A 항구에서 B 항구까지 가는 택시 타는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기용선. 영어로는 TCIT라고 하는데 이건 아예 몇 달, 몇 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빌리는 겁니다. 딱 렌터카 개념이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바로 돈 문제예요. 누가 기름값 내고 항구 이용료 내는지 이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FIOS라는 용어도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Free in and out stowed.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에 짐을 싣고 내리고 또 차곡차곡 쌓는 그 비용을 누가 낼 거냐를 정하는 조건이에요. FIOS 조건이다. 이러면 배를 빌리는 쪽, 그러니까 화주가 그 비용을 전부 다 내는 겁니다. 돈 문제니까 당연히 엄청 중요하겠죠? 자,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가지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지금 시장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 시장 보고서를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1분기는 해운 시장의 비수기거든요. 다들 좀 조용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웬걸요? 벌크선 시장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엄청나게 뜨거운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덩치가 제일 큰 케이프 사이즈급 배는요. 하루에 버는 돈이 평균 23,000달러. 작년보다 무려 75%나 뛴 거예요. 그 다음 사이즈인 파나막스급도 하루 15,000달러로 58%나 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좋다 수준이 아니라 시장이 말 그대로 펄펄 끓고 있다는 신호죠. 아니, 비수기라면서 왜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진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분쟁 때문에 위험한 바닷길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야 하는 배들이 늘어난 거예요. 항로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운항기간도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배가 부족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나비 효과가 지금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해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큰 시장의 흐름을 봤으니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건 한 건 거래를 성사시키는 중개인들.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핵심 수입원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보통 기본으로 받는 수수료가 있고요. 여기에 화주 쪽 브로커에게 주는 주수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또 협상을 잘하면 추가 수수료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최종 수수료가 정해지는 거죠. 결국 배주인과 짐주인을 성공적으로 연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요,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한 요구들이 오고 갑니다. 예를 들면 화주 입장에서는
아, 우리 집은 소중하니까 다루기 까다로운 시멘트나 석유 코쿠스 같은 건 같이 싣지 말아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또 집 내릴 때 쓸 크레인 꼭 30톤짜리 4개 이상 있는 배로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스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재 대상 국가에 다녀온 배는 안 받습니다 라던가 배의 나이는 최대 20년까지만 이렇게 선박의 이력이나 나이까지 따지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거래가 순조롭게만 진행될까요? 천만에요. 그 뒤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들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요? 그래서 중개인들은 이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관리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계약서 조항들을 활용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조항들이 바로 그들의 핵심 무기이자 방패인 셈입니다. 러시아, 이스라엘, 이란 같은 제재 국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딱 못을 박아두고요. 약속한 도착 시간 절차 어기면 그로 인한 손해는 전부 배주인이 책임져라. 이런 조항도 있죠. 심지어 배에 넣는 기름 품질까지 ISO 규격으로 정해놓고요. 배의 속도나 연료 소모량이 계약보다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그 허용 오차, 이걸 어바웃 조항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소수점 단위로 정해놓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결국 내 고객을 온갖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아주 정교한 안전장치들인 거죠. 이 조항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 실제 면책 조항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꽉 채운 이 법률 용어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결과, 책임, 손실, 벌금,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고객, 즉 용선주를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서 이 거래에 걸린 돈과 책임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오늘 본 이 암호 같은 용어들 그리고 빽빽한 계약 조항들은요. 그냥 이메일에 떠다니는 글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수백만, 수천만 달러짜리 거래를 만들어내는 벽돌이 되고 더 나아가 거대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처럼 지정학적 분쟁과 항로 변경이 시장을 좌우하는 시대, 과연 다음번 세계 무역의 판도를 뒤흔들 변수는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그 취약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